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드디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야말로 행복을 누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자식들의 효도가 알고 보니 효도라는 포장지로 예쁘게 감싼 납치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여러분의 350만 원. 연금이 가족들 눈에는 그저 현금 인출기로 보이고 심지어 그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받는다면요. 싫다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돈이야 아니면 가족이야 라는 잔혹한 양자택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가슴 찢어지는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가족들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은 그녀의 마지막 선택 함께 보시죠. 건강한 인생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동이차의 특이도 전 세상은 아직 회색빛 어스름에 잠겨 있는데 손자 준우의 울음소리는 수탉 울음소리 마냥 정확하게 새벽 5시 30분에 정적을 깨뜨립니다. 제 늙은 뼈마디는 기름칠 안 된 기계처럼 삐걱거립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소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니 허리가 끊어질 듯 시큰거립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 왔다 할미 왔어. 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익숙하게 아들 방으로 더듬어 들어갑니다. 곤히 잠든 며느리 지은이 옆에서 조심조심 준우를 안아 올립니다. 제 품에 안기자 준우의 울음소리가 잦아듭니다. 등을 토닥이며 아이에게서 나는 전내를 맡으니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하나뿐인 내 손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만 보면 다 괜찮다 싶었죠. 발소리를 죽여 방을 나옵니다. 문을 닫으려는 찰나 문틈으로 며느리 지은이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이 보입니다. 또 새벽까지 드라마를 본 모양입니다. 괜찮아 젊은 애들이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부엌에 도착해 한 손으로 젖병을 데워준 후 입에 물리고 나서야 쌀을 씻기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먹을 죽을 한 솥 끓여야 하니까요. 준우가 만족스럽게 우유를 빠는 동안 틈을 타 오이장아찌를 썰고 냉장고에서 어제 먹다 남은 생선 반 토막을 꺼냅니다. 아들 민호 아침 반찬으로 데워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얼추 끝날 때쯤 날이 밝았습니다. 민호가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옵니다. 저를 보고 고개만 까딱합니다. 엄마 좋은 아침. 그래 어서 와서 먹어라. 죽 다 됐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자요. 좀 더 자게 둬라. 젊은 애들이 회사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은이가 고운 실크 잠옷을 입고 털이 복슬복슬한 슬리퍼를 끌며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화장은 어찌나 공들여 했는지 방금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 파티에라도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죽이 왜 이렇게 묽어요? 아무 맛도 안 나네. 한 숟가락 뜨더니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이 장아찌 너무 짜요. 의사 선생님이 노인분들은 싱겁게 드셔야 혈관에 좋다고 했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에 띄었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 장아찌는 지난주에 며느리가 입맛 돋운다며 직접 사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옆에서 상황을 수습하려 듭니다. 됐어. 엄마도 고생하시잖아.
지은이 너는 빵이라도 좀 먹고 속 채워. 아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고부 사이에서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뿐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죠. 저는 묵묵히 장아찌 그릇을 제 앞으로 당겨오며 며느리가 타박한 그 죽을 고개 숙인 채 떠먹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작년에 교직에서 은퇴하고 아들네와 살림을 합칠 때만 해도 명목은 노후를 편히 모신다였지만 실상은 연중무휴, 무료 파출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복이 요리 청소, 육아까지 도맡아 하느라 어떤 날은 허리를 펼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쪽 고향에 사둔 작은 집으로 내려가 며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지은이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준우 봐줄 사람도 없는데 정말 이러실 거예요.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저는 예의와 화합을 중시했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따지지 말고 진심은 결국 진심으로 통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날 점심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 우편을 건넸습니다. 서명을 하고 보니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대충 감이 왔습니다. 얼마 전 옛 동료에게서 연금 개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보려는데 마침 준우를 안고 방에서 나오던 지은이가 제 손에 들린 편지를 날카롭게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꿀 빠른 듯 달콤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다. 공단에서 온 거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편지는 며느리의 손으로 휙 넘어갔습니다. 어머, 제가 봐 드릴게요. 어머님 돋보기 맨날 어디 뒀는지 찾으시잖아요. 며느리는 거침없이 봉투를 뜯어 공문을 꺼냈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 앞에서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눈동자가 빠르게 문서를 훑어내려 갔습니다. 그러다 순간 며느리의 눈에 정우라도 켜진 듯 반짝였습니다. 숨을 들이켜더니 다시 한번 꼼꼼히 읽더군요. 놀라움이 환희로 바뀌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꽉 잡는데 어찌나 힘을 줬는지 아플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왜 그러냐 놀라 계시리.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공문을 거의 제 얼굴에 들이밀다시피 하며 검은 글씨 한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다 떨리더군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요. 월 연금 수령액 350만 원으로 확정. 350만 원이요. 어머님, 세상에 350만 원이라니. 지은이가 그 편지를 본 이후로 우리 집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배달 음식이 깔렸습니다. 유명한 식당의 해물탕에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까지. 평소 저는 돈 아까워서 엄두도 못 내던 요리들이었죠.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요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몸보신 좀 시켜드릴게요. 지은이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저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직접 생선살을 발라 제 그릇에 놔주기까지 했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받아 들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봐왔습니다.
사람 속내라는 건 뻔합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180도 태세 전환은 더더욱 그렇죠. 지은아, 이거 너무 돈 많이 쓴 거 아니냐? 그냥 집에서 간단히 해 먹지. 아이 어머님, 돈 걱정은 마세요. 며느리가 일부러 온 가족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우리 집에 대주주신데요. 뭐 한 달에 350만 원이면 저랑 민호 월급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이제 우린 어머님만 믿고 살아야겠어요. 아들 민호가 옆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닭다리 하나를 제게 얹어줍니다. 맞아요, 엄마. 지은이 말이 맞아요. 이제 맘 편히 노후 즐기세요. 부부가 주고받는 장단, 그 속의 개상이 두드리는 소리가 식탁 건너편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밥은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 한 입 한 입마다 설탕 바른 계산속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띤 채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진심은 통한다는 믿음도 식어버린 국물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식사 후 으레그레듯 설거지를 하려는데 지은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막무가내로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히더니 민호도 깎아둔 과일을 대령했습니다. 두 사람이 제 양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마치 삼자대면이라도 하려는 듯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지은이가 목을 가다듬더니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요. 민호랑 상의를 좀 해봤는데요. 어머님 연금 350만 원이면 정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요.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혹시라도 사기당해서 날리면 어떡해요 그게. 어머님 노후 자금인데 말은 참 번지르르 합니다. 구구절절 저를 위한 말 같았습니다. 아들 민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지은이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엄마 평소에 검소하시니까 큰돈 가지고 계시면 우리도 불안해서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은 뭐니? 지은이는 제가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했는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생각은 이래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돈 쓸 일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장 보는 비용도 저희가 다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연금 들어오는 통장이랑 도장을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매달 돈 찾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돈 필요하시거나 사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바로 드릴게요. 그러면 돈도 안전하고 어머님도 신경 쓸 일 없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빈틈없는 말이었습니다. 적나라한 탐욕을 지극한 효심으로 포장했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눈앞의 아들과 며느리, 그들의 얼굴에 서린 탐욕과 가식적인 걱정이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만약 내가 싫다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거절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민호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가족끼리 구구절절 말 안 할게요. 어머님, 저희 집에 사시면서 저희가 모시고 살잖아요. 준우도 어머님 필요하고요. 돈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당연한 순서예요. 만약 굳이 어머님이 쥐고 계시겠다면 잠시 뜸을 들이며 옆에 있는 유약한 남편을 쳐다보더니 마침내 쐐기를 박았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연금 통장 내놓고 계속 가족으로 편안하게 여기서 사시든가 아니면 그냥 남쪽 시골집으로 내려가세요. 저희는 어머님 없는 셈 칠 테니까 앞으로 알아서 사시라고요. 거실은 빙판 같았습니다. 따뜻한 노란색 조명이 비추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그토록 차가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든 차에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때문에 하나뿐인 손자 때문에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노년 때문에 결국 굴복할 거라 믿는 눈치였습니다. 제 약점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아들 민호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동조였습니다. 며느리의 말보다 더 아픈 칼날이었습니다. 10달 아파 낳아 힘들게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건만 돈 앞에서 모자의 정이라는 게 이토록 하찮은 것이었나 싶어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이 차갑게 식고 나니 고통이나 절망 대신 전에 없던 명료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뭘 더 기대하겠니? 저들의 양심 민호가 내 편을 들어주길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아내로 엄마로, 은퇴해서는 시어머니로 할머니로, 묵묵히 일하는 소처럼 헌신했지만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내 마지막 보루인 연금마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집에 저를 위한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확신에 차서 일그러진 며느리의 얼굴과 못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정직하고 줏대 있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은퇴 후 제가 인간 본성에 대한 실습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잘 됐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웃었습니다. 쓴웃음도 비웃음도 아닌 진심으로 홀가분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왜 웃으세요? 지은이가 불안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웃음을 거두고 소파 등바디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평온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두 번째를 선택하마. 지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겠죠? 뭐라고요? 내 말 똑똑히 들었지. 난 두 번째를 택하겠다고. 내 고향 집으로 돌아가련다. 그 말을 뱉는 순간 수십 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지, 지금 홧김에 그러시는 거죠? 홧김 아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호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다. 자기 연금을 가진 엄마를 용납하지 못하는 집이라면 내가 나가는 게 맞지.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는 그들을 뒤로 하고 제 작은 진방 손자의 잡동사니가 쌓인 창고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제 간단한 짐이 있었으니까요. 가다가 멈춰 서서 넋이 나간 며느리를 돌아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고맙다. 네, 그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속 시원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진작 내렸어야 할 결정을 이제야 내리게 됐네. 더 이상 손잡을 일도 없고 무료 식모 노릇 안 해도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정말이야. 짐을 싸는 건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올 때 가져온 게 전부였으니까요. 옷 몇 벌, 신분증, 의료보험증, 그리고 먼저 간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손수건에 싼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진짜 전 재산인 통장 도장, 그리고 약간의 폐물. 연금 통장은 이미 제 윗주머니 깊숙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데 며느리와 아들은 거실의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의 냉랭함은 죽음 같은 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 한마디 섞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민호야, 억지는 너희가 부린 거다. 너희는 내 혈육의 정을 담보로 도박을 걸었어. 안타깝지만 너희가 진 거야. 문을 열자 밤 공기가 시원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이제 너희끼리 더 잘 살아보거라.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사색이 된 며느리의 얼굴과 문 앞에 무력하게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흰머리 성성한 할머니였지만 눈빛만은 전례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택시 앱을 켜고 남쪽 고향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귀가. 이 두 글자가 오늘처럼 설레고 그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차창을 조금 내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밤바람의 흙내음과 풀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남쪽 시골 특유의 향기였습니다. 서울의 그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는 늘 부엌 기름 냄새와 손자 기저귀 냄새만 났는데 말이죠.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익숙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멀리 작은 마당이 딸린 제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밤하늘 아래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돌아온 저를 기다려준 오래된 친구 같았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집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철컥하고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내 집이다. 내가 돌아왔다. 한동안 비워뒀지만 떠나기 전 깨끗이 청소해둔 덕에 가구들 위 하얀 천만 걷어내면 됐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먼지 냄새가 조금 났지만
전혀 싫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공기 한 줌이 다 자유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 목욕을 하고 넓고 푹신한 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소파 침대에서의 요통도 밤새 울어대는 아기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침대 속으로 파고들었고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몇 년 만에 가장 달콤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의 새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커튼 틈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여기가 어딘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젯밤 일이 떠오르며 거대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날 필요도 온 식구 입맛 맞추려 아침 메뉴를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일어나 고구마 죽을 끓여 냉장고에 남은 장아찌와 함께 먹었습니다. 꿀맛이었습니다. 식사 후엔 마당 등나무 의자에 앉아 남편이 살아생전 심어둔 개수나무 아래서 햇볕을 쬐며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을 대청소하고 하얀 천들을 다 걷어내 집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을 끓여 저 자신에게 대접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옛 동료와 이웃들에게 전화도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이니, 나 수영이야. 어머, 수영이 언제 왔어? 왜 말도 없이 왔어? 어제 왔어. 집 좀 정리하고 연락하려 했지. 다들 잘 지내? 똑같지 뭐. 오후엔 다들 마을회관 쪽에 모여 있어. 어서 와,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오후에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채를 붙이며 수다를 떨던 옛 자매들이 저를 보고 우르르 몰려와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누가 어느 시장이 싼지, 누구 손자가 전교 1등을 했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비로소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자유를 축하하며 친구들은 3박 4일 동의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돈 걷어서 강원도로 떠나자. 만장일치였습니다. 어디 가서 뭘 먹을지 신나게 떠드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저도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그날 밤 서랍에서 예전에 여행 갔다 사둔 풍경 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이수영에게 축하한다. 오늘부터 너는 인생 2막을 정식으로 시작했어. 앞으로의 모든 날은 오직 너를 위해 살기를. 보고 싶은 풍경을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자유와 행복을 빈다. 받는 사람 난에 제 이름과 주소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내일 이걸 우체통에 넣을 겁니다. 이건 제가 저 자신에게 보내는 뒤늦은 독립선언서입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남쪽 밤길을 달릴 때 서울 집의 혼란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날 밤 민호와 지은이는 거실에서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당신 어머니 성격 진짜 대단하시다. 350만 원을 쥐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우리가 관리해 드린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이제. 어쩌냐고. 내일 준우는 누가 봐 너야말로 낯짝도 두껍다. 민호도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답니다. 네가 말을 그렇게 막 하지 않았으면 엄마가 가셨겠어. 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돈 350만 원밖에 안 보였지. 그래? 나 돈밖에 몰라? 장민호 씨, 정신 차려.
어머님, 가시면 밥하고 청소하고. 애 보는 거 누가 해? 당신이 해. 아님, 내가 해. 당신 월급으로 베이비시터 쓸 수 있어. 서로 묵혀둔 원망을 쏟아내다 결국 등 돌리고 잤답니다. 다음날 월요일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새벽 5시 반 준우는 어김없이 울어 젖혔습니다. 지은이는 베개로 머리를 감싸며 남편을 발로 찼습니다. 당신이 가서 분유 좀 타. 민호가 비몽사몽간에 분유를 탔는데 물이 너무 뜨겁거나 식어서 준우는 안 먹겠다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둘이 허둥지둥 아이를 달래고 나니 이미 7시가 다 되었습니다. 아침밥은커녕 유통기한 지난 식빵 한 조각씩 입에 물고 나왔죠. 거울 속 초췌한 자신을 보며 지은이는 시어머니 없는 아침이 전쟁터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지은이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무조건 출근해야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휴가 내고 준우 봐. 왜 나야? 당신이 내면 안 돼. 나 이번 프로젝트 중요한 시기란 말이야. 부장님한테 깨져 당신이 남자고 일이 더 안정적이잖아. 하루 빠지는 게 뭐 어때서 현관에서 또 싸우다 결국 민호가 졌습니다. 하루 종일 민호는 준우에게 시달려 녹초가 됐습니다. 기저귀 갈다 똥칠하고 이유식 먹이다 없고 겨우 아이를 재우니 회사에서 긴급 보고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한 손에 아이 안고 한 손으로 노트북 두드리며 그제야 어머니가 매일 하던 육아가 얼마나 고된 노동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지은이는 폭탄 맞은 집 꼴을 보고 폭발했습니다. 장민호 애를 어떻게 본 거야 집구석이. 이게 뭐냐고. 당신은 애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내일 당신이 해보든가. 저녁은 배달 도시락. 맛도 없고 먹고 난 빈 그릇은 식탁에 쌓여만 갔습니다. 예전엔 제가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웠던 것들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둘 다 멘탈이 나갔습니다. 지은이가 입주 도우미를 알아봤는데 가격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한 달에 최소 300만 원. 그것도 집안일 다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이면 민호 월급이 거의 다 날아갑니다. 지은이는 염치불고하고 친정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와서 준우 좀 봐주면 안 돼? 친정엄마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 처음에 시어머니랑 합칠 때 뭐라 그랬니? 시어머니 계셔서 천하태평이라고 나보고 신경 끄라며 시어머니 쫓아내고 이제 와서 나 찾니? 나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무료 봉사할 생각 없으니까 끊어라. 결국 지은이는 다시 저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개처럼 뻗어있는 민호 옆구리를 찌르며 명령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전화해. 들어오시라고. 저번에 그렇게 싸웠는데. 오시겠어. 남자가 그것도 못해.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어. 돈 달라는 거 아니라고 해.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200만 원 드리는 셈 치면 도우미 쓰는 것보다 싸잖아. 빨리 전화해. 민호는 며느리의 등살에 떠밀려 일주일 만에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시각 저는 친구들과 강릉으로 가는 KTX 이음 열차 안에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동해바다가 보였습니다. 겹겹이 쌓인 푸른 산맥과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지는 햇살. 우리는 기차 도시락을 까먹으며 신나 있었습니다. 수영아, 너 얼굴 핀 것 좀 봐라. 광이 난다, 광이 나. 사람은 역시 나와서 바람을 쐬어야 해.
한참 웃고 떠드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액정에 뜬 아들, 두 글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요. 친구들도 눈치채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저. 지금 어디세요? 고향집에 계세요? 저는 창밖의 바다를 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니, 친구들이랑 여행 왔다. 기차 아니다. 여행이요. 민호는 제가 시골집 구석에서 한숨이나 쉬고 있을 줄 알았나 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은이가 빨리 말해 오시라고 해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준우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울고. 언제 오세요? 할머니가 보고 싶은 거니? 아니면 공짜 파출부가 보고 싶은 거니? 제 돌직구의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은이가 말이 좀 심했던 거 알아요.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일단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 다 맞춰드릴게요. 그래, 그럼 지은이는 왜 걔는 직접 사과 안 하니? 전화기가 넘어가는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마지못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지난번엔 제가 심했어요. 어머님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니까 엉망이네요. 참 값에 싸고 가식적인 사과였습니다. 화도 안 나고 웃음만 났습니다. 지은아, 사과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다. 너희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알긴 하니 저희가 연금 달라고 한 거 잘못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어. 나를 그저 부속품 도구로만 봤지. 기분 좋을 땐, 어머님 필요할 땐 부려먹고 내 존재가 너희 이익에 방해가 되니까 가차없이 쫓아내려 했잖아. 제 말은 수술용 메스처럼 그들의 효도라는 껍데기를 갈랐습니다. 침묵 끝에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돌아오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차창밖 풍경을 보았습니다. 민호야, 잘 들어라. 첫째, 난 다시 합가하지 않을 거다. 내 집은 여기 남쪽이다. 둘째, 가끔 손잡으러 올라갈 순 있지만 너희 일상생활 책임져 줄 생각 없다. 난 할머니지 부모가 아니야. 셋째, 나를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이수영이라는 사람으로 대접해라. 내 연금 350만 원 나. 이거 가지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는데 다 쓸 거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집에 단돈 10원도 안 쓴다. 베이비시터 비용이 비싸면 너희가 해결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기차가 터널 들어간다. 끊는다. 전화를 끊자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영이 멋있다 그래. 늙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해. 기차가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막 터널을 지나 만리 창공을 맞이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여행에만 집중했습니다. 정동진에서 일출을 보고 설악산의 절경에 감탄하고 속초시장에서 닭강정을 사 먹으며 젊은이들처럼 놀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아들 부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이비시터 비용은 너희 문제다라는
제 말이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간제 도우미를 썼습니다. 하루 4시간 한 달에 150만 원. 뼈 아픈 지출이었습니다. 게다가 도우미 이모님은 칼같이 시간 맞춰 퇴근했고 주말이나 밤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우미가 한 요리는 입맛에 안 맞았고 청소도 구석구석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 아줌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쓰레기 좀 버려달라니까. 싫다네. 준우 옷도 거꾸로 입혀놓고 150만 원 주고 뭘 더 발에 꼬우면 당신이 하든가. 돈 때문에 시작된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제가 떠나기 전보다 더 냉랭해졌습니다. 결정타는 한 달 뒤에 터졌습니다. 지은이는 야근, 도우미는 개인 사정으로 결근. 민호가 반차를 내고 아이를 보는데 베란다 빨래 걷는 사이에 막 걸음맞댄 준우가 탁자 모서리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이마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안고 민호는 30대 성인 남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가 얼음찜질해주고 노래 불러서 달랬을 텐데 텅 빈 집엔 아들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밤에 들어온 지은이는 아이 이마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장민호 애를 어떻게 본 거야?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어? 민호도 폭발했습니다. 그만해 지은이 너 이제 그만 좀 해. 그가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집 꼬라지 좀 봐. 엄마 가시고 나서 이게 집구석이냐.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이제 애까지 다치고 우리가 대체 뭘 위해서 엄마를 쫓아낸 거냐고. 민호의 절규는 지은이를 깨웠습니다. 남편의 절망적인 얼굴 아들의 상처 쓰레기장 같은 집. 그녀가 원한 건 시어머니의 노동력과 돈을 다 가진 편안한 삶이었는데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건 무료 파출부가 아니라 가정의 영혼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싸우지 않고 침묵 속에 앉아 날을 샜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혼자 남쪽행 KTX를 탔습니다. 엄마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엔 문화센터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서예를 했습니다. 350만 원의 연금은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마당에서 난초에 물을 주는데 대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역광을 받고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 민호였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쭈뼛거리고 서 있는 모습이 서울에서 보던 그 당당한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다가 빗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진 않고 마당 평상을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앉으려다 제가 말려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제가 차 한 잔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준우 이마는 다 나았냐? 민호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세요? 너희 집 도우미 이모님 예전에 내 제자 학부형이셨다. 내가 부탁해놨지. 무슨 일 있으면 알려달라고. 몸은 떠나도 내 손자 걱정은 되니까.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예요. 돈 욕심에 저 편하자고 지은이가 그러는 거 모른 척 했어요. 엄마 희생을 당연하게 알았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호는 지난 한 달간의 지옥 같았던 생활을 털어놓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그가 좀 진정되었을 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네가 이렇게 와서 잘못을 비니 내 마음이 좀 놓인다. 헛키우진 않았구나 싶어서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지난 상처가 없어지진 않는다. 엄마 마음이 많이 다쳤어.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해. 사과는 받으마. 하지만 돌아가진 않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집은 너희 세 식구의 집이야. 너희끼리 책임지고 꾸려나가야지. 저는 활짝 핀 꽃들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나는 겨우 찾은 내 인생을 다시 놓치고 싶지 않다. 민호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돌아오시란 말 안 할게요. 그냥 아들로서 다시 찾아뵈도 될까요, 바보 같은 놈. 저는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넌 영원히 내 아들이다. 시간 날 때 준우 데리고 놀러와라. 마당에 꽃 피면 예쁘니까. 민호는 그날 저녁 제가 끓여준 잔치국수를 국물까지 싹 비우고 올라갔습니다. 기차역에서 헤어질 때 그가 말했습니다. 지은이랑 잘 상의해서 저희 힘으로 살아볼게요. 집은 사랑으로 사는 곳이지 계산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 후로 주말마다 민호는 준우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지은이는 아직 면목이 없는지 오지 않지만 직접 구운 쿠키를 보내옵니다. 좀 탔지만 세상 어떤 과자보다 달콤하더군요. 준우는 마당에서 꽃 이름 맞추기를 하며 까르르 웃고 민호는 그 옆에서 텃밭 잡초를 뽑습니다. 예전처럼 휴대폰만 보던 아빠가 아니라 서툴지만 아이와 놀아주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텃밭용 쪼그려 앉는 의자도 사왔더군요. 제 삶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문화센터 일본어 반에서 에이스로 통하고 내년엔 친구들과 일본 자유여행을 갑니다. 연금의 일부는 여행 경비로 일부는 안정적인 펀드에 넣고 나머지는 의료비 통장에 모읍니다. 제 삶을 제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 액자는 제가 저에게 보낸 엽서가 꽂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봅니다. 자유와 행복을 빈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더군요. 다음엔 쿠키에 설탕을 좀 줄이겠다고 합니다.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당에서 노는 아들과 손자를 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현명한 방식으로 아들과 손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다시 얻었습니다. 제 연금 350만 원이 사준 건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할 권리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인생 2막을 위한 입장권이었습니다. 그 티켓값 정말 아깝지 않네요. 이수영님의 선택.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나요? 만약 여러분이 며느리에게 돈이야, 가족이야 라는 선택을 강요받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수영 씨의 결정이 너무 매정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꼭 필요한 결단이었다고 보시나요? 헌신을 당연한 권리인 양요구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노년의 존엄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도 새로운 용기를 줄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건강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